기자들 무시하면 끝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도자료는 뿌리다 오히려 페이스북에다 자기들을 이제 자기 페이스북 팔로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대상으로 먼저 방송을 시작했죠. 저 믿으십시오. 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 현장에 한번 가서 하세요. 그랬을 때 뭐 예전 같으면 카메라 안 올 건데 기자들 안 올 건데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보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자 사회에 알려지니까 기자들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힘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내려간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내려갔겠어?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오히려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작년 한 해 확인했던 건데 앞으로 아마 더 저런 장면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자가 수업이 끝인데 이제는 그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격을 하면 오히려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사실 확인의 중요성 또는 이제 그 뉴스의 기본 원칙에 대한 그죠? 또는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뭐 한 번 들어보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알 권리라 그 다음에 공익의 우선 원칙이라든가 또는 이제 명예훼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사실은 이게 왜 예를 들어 재판으로 가면 SBS가 질릴 일 없죠. 제가 봐도 팩트는 팩트니까. 근데 이미 여론 재판에서 져버리잖아요. 예. 자,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송현정 KBS 기자고 여기 있는 건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인데 이분도 생각할 게 많아요. 자, 첫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민들이 예를 들어 기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되게 낯설고 처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고 독립선언을 쓴 사람이고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초기에 건국을 할 때 미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피레침도 만들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 프랑스 대사로 가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이 간절했냐면 프랑스로부터 도움이 간절했던 거예요. 미국 애들이 13개 식민지 애들이 독립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영국이랑 그 거대한 제국이라는 전쟁을 하는데 뭘 믿었냐면 프랑스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실제 그랬고 왜냐하면 그 직전에 독립운동 직전에 프랑스는 영국이랑 캐나다에서 전쟁에서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퀴벡이며 이런 걸 다 뺏겼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이를 갈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국한테 쓰러뜨리를 할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프랑스를 설득할 만한 최고의 인물이 가야 됐던 거예요.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죠. 거기 가서 결국은 설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국 군대가 나중에 대규모의 반격을 못하게 돼요. 1776년에 독립운동에서 1781년에 1차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난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후원병, 정원군이 못 오도록 프랑스가 막아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선물로 100년 뒤에 1786년도에 뉴욕 앞바다에다가 독립기념 자유의 여신상을 보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관계가 좋았죠. 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대신해서 2대 프랑스 대사로 간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문하는 사람들, 언론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말부터 취소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왜 그랬냐?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너무나 정파적인 거예요.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렇게 하고 나면 왜 저렇게 안 했냐고 말이에요. 도저히 일을 못할 만큼이다. 그만큼 그 당시 미국의 언론은 정파적이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왜 아예 언론의 본질이 정파적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언론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았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항상 잠재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본 문제가 이 두 여자분이 왜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했을까? 공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덜 민감하게 이 주제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댓글도 읽어보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봤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저 두 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기자들이 교만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송일영 저 이제 MBN에서 나오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어. 어쨌든 50% 투표를 통해서 뽑았는데 그 대통령을 이렇게 기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어른 대접 안 해주고 저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굴욕을 줬냐 라는 게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단순히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존경 또는 제도에 대한 존경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게. 근데 기자들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경찰서에 가면 뭐 경찰서장 밖으로 차고 들어가고 그죠? 어디 가도 예의 안 지키고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접어버렸다.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제 공중에 감시망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까지 분석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교수님도 그 국민들의 공부, 네. 공부들의 어떤 그 공부에 동의하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언론 교수로서 지금 어떤 입장?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손혜령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면 저도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기자하고는 그 정도도 못하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건데 같이 힘들었어요. 이게 안수찬 기자라고 대구 친구예요. 경고 나왔고 고대 출신이고 한겨레 21의 편집장이고 저보다 2살 어리지 좀 심해요. 실제로 사실. 그리고 지금 고대에서 박사를 땄고 그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에서 분명히 알아주는 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겨레 21이 문재인 대통령의 표지사진과 이런 게 올렸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정서가 있냐면 기자들 사이에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수천 장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관계라든가 촛불 이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들을 내가 선택한 거야.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너네들이 뭐 네가 기자하든지 이런 정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찬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편집장 2년하고 기자들이 만들어준 표지 하나 받았다. 신문에 옮긴 뒤로 시간이 좀 남는다. 붙어보자. 니들 삶이 힘든 건 나와 다르지 않으니 그대 보고 이해하겠다마는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절을 온통 똥칠하겠다고 굳이 달려들이 어쩔 수 없이 대항해줄게. 덤벼라 눈빠들. 이렇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한참 기자 여전히 기자하고 있어요. 한겨레에서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지도 않았고. 근데 개인이 입었던 상처는 되게 커요. 결국이 뭐냐면 저 물바들이라고 덤벼라 물바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 독자가 언론사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 왜 너네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식당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 집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그죠? 맛있다는 집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비교할 대상이 많이 생긴 거죠. 국내 기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기자들은 아니 우리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는 건 뭐냐면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북한 문제가 됐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시가 됐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남북 관계가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국내 뉴스만 보고 있지 않아요. 방금 전만 해도 러시아 타임스 보죠. 러시아 투데이 보죠. 프랑스 24 보죠. 그 다음 알자지라 들어가서 보죠. CNN 들어가서 보죠. 그 다음에 어디야? 뭐 뉴욕 타임스 보죠. 가디언 보죠. 최소 그걸 다 보고 나서 국내 신문을 봐요. 그러면요. 얼마나 한심한지 나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가 나와요. 다운표 저널이 좀 기본이고요. 정보원 전혀 고민 안 하고 사용하고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기자가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저렇게 비판받은 게 뭐냐면 뉴욕 타임스의 문재인 대통령 표지 사진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했는데 남의 나라 언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지 사진을 실었는데 한겨레 전화는 뭔데 저런 거 실었냐 이런 비판이었죠. 더구나 2017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처음 그죠? 이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기사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수찬 같은 기자들도 몰랐던 게 뭐냐면 독자의 문의, 독자는 이미 상당히 여러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고 독자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이었던 신재우 특파원 가기 어렵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잘 나가야 되고 특파원 갔다 오라면 그죠? 편집 뭐 국장들도 대부분 이제 예약돼 있는 자리고 더구나 뉴욕 특파원 정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잘났죠. 근데 저 사람 잘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거의 기회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뭔 실수를 했냐면 본인 마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좋다 이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연구를 하기에는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기사를 칼럼을 그대로 보고 뺏겼어요. 데이터까지. 그리고 그걸 자기 칼럼이라고 생각하고 낸 거죠. 얼마나 순진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설마 내가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보고 뺏겼다고 누가 알겠어? 그 누가 알아냈냐면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던 친구가 알아냈어요. 그것도 공대 교수가.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하고 똑같네. 근데 이름이 저 누구야? 심재우 칼럼이야. 심재우 특파원이 있었어. 심재우 특파원이. 그러니까 바로 중앙일보에다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러면 그 페이스북을 본 기자가 사실 확인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아니었다니까 팩트죠.
알고 보니까 더 있는 거야.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뭐냐면, 야, 지금 누가 보겠어? 내가 이거 살짝 이렇게 카피한다고. 설마 누가 이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쓴 기사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리액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걸 못하면 하루아침에 나는 뉴욕 특파원 하다가 지금 바로 점심 먹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귀국 조치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청문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편집국장을 한다 그러면 당장 미디어원들이나 기자협회에서 또 뭐라 그러겠어요. 중앙일보 표절 시비 걸린 특파원, 제이명, 제신임 뜨겠죠. 그럼 중앙일보에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저걸 쓰겠어요. 안 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뭐냐면 가짜뉴스 논란이 일어나요. 이건 좀 더 정교했던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최저임 금리 막 올리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제기해야 되겠고 급한 마음에 약간 이제 각색을 한 거죠. 이번에 최근에 식당 아줌마한명 잘렸는데 몇 명이 잘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그랬더라. 카드를 안 하고 해서 이제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어떤 세상입니까?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담론 정치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사실 확인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보니까 최저임금 되기 전에 이미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논란에 휘둘렸죠. 그래서 바로 기사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미 한국경제신문이 입었던 데미지는 상당히 크죠. 앞으로 경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한국 경제에서 저런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가짜 뉴스 만든 애들 나오죠 바로. 근데 그게 이제 누구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그래 봐야 독자들이 우리한테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루퍼트 머독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 중에 한 명인데 이 루퍼트 머독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거의 100년 이상 된 신문사가 있어요. 뉴욕에서 가장 많은 발행 뉴스를 기록하고 있다. 정말 노다지죠. 근데 이 뉴스 오브 더 월드에서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납치된 어린애 부모님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이제 애 사생활 추적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것도 모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영국의 독자들은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 일단 첫째는 뉴스 오브 더 월드의 광고주를 다 공개를 했어요. 광고주 공개는 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그 광고주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항의성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 이런 신문사에 왜 광고하냐고 계속 해야 되냐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쪽에 답이 오잖아요. 그럼 답이 오는 것까지 그대로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쪽 홍보 담당자가 그건 우리 일이다. 왜 네가 신경 쓰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폐간을 시켰어요. 100년 이상 돼. 쉽게 말해서 이 뉴스 코퍼레이션에 특히 루퍼트 머독이 그렇게 아끼던 신문사를 폐간을 했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건 여기 있는 상황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다 알잖아요. 인터넷 신문사들의 재정 기반이라든가 인터넷 신문사들의 어떤 이제 취재 환경이나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작정하고 덤비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만약에 뭔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으로 다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페이백이라 그래서 반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반격이라는 건 옛날의 반격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이것은 상황이 끝난 건 아니고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인데 사실 뭐 질의응답보다는 제 이야기를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 멈출선 용인들이라는데 아놀드 트레이드가 도전이 있으면 그게 돼서 응전이 있다. 근데 이제 응전이라는 건 사실은 도전이 지속되는 한 멈출선 용인들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멈출선 용인들이라고 했고 응전의 핵심을 이제 나름 저널리즘의 도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 트렌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독자와 함께라는 컨셉입니다. 독자와 함께. 점점 더 많은 언론사들이